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중부지방에 쏟아진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주택공급대책 발표까지 멈춰 세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오늘 250만 호 플러스 알파의 공급대책을 내놓기로 했는데요. 발표는 연기됐지만 파격적인 공급을 예고한 만큼 주택시장에 미칠 파장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주택공급대책 토론할 두 분 소개합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폭우로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 발표가 일단 미뤄졌습니다. 오늘 발표할 예정이었는데요. 권대중 교수님, 뭐 좀 미뤄졌지만 오늘 어느 정도 좀 예고가 좀 돼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발표될 내용 어떤 게 핵심이었습니까? 일단은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신도시를 비롯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이전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계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도심에 복합 건물을 지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 거. 네. 지난번에 한번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역시 주택 공급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규제 완화를 통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규제 완화. 바로 이게 이제 정비 사업의 규제 완화인데요. 네. 재건축 사업의 규제 완화. 이 안전진단부터 이 부장가 상한제 지난번에 조금 일부 완화했죠.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걸 좀 완화하겠다는 거. 그리고 역세권 개발의 청년 주택이나 원가 주택을 좀 더 늘려서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주로 담겨질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소규모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거나 국공유지를 통해서 늘리는 것도 이번 발표 내용이 아마 들어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공급 대책이 들어가 있는데 절대 규모가 이재무 소장님 250만 플러스 알파예요. 예. 5년간 250만 호를 공급한다. 이게 250만 호를 공급한다는 게 뭡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공급의 이제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틀려지겠죠. 뭐 인허가 단계다, 아니면 택지를 준비해 놓은 택지 지구를 지정해서 이제 사업이 갈 수 있게끔 이제 만들었느냐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땐 택지 공급 정도의 선에서 멈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제 윤 정부에서 250만 가구를 5년 플러스 알파를 5년 안에 실제로 공급을 한다, 인허가까지 간다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인허가까지 뭐 분양은커녕 인허가까지 가는 것도 무리가 있을 것이다. 예, 그렇죠. 이제 지금 저기 지난 정부에서 얘기했던 그 3기 신도시도 아직까지 지금 토지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끝나지 않고 이런 사업들이 통상적으로 택지를 지구 지정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 사업들이 통상적으로 5년에서 10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중장기적인 시그널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이 정도의 주택을 향후 공급할 거니까 너무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지 말아라 라는 어떠한 그 시그널로 봐야지 이게 실질적으로 250만 호가 공급된다라는 건 다소 무리가 있고요. 지금 이제 이 윤 정부에서 250만 호 플러스 알파를 새로 공급하겠다는 거야. 그럼 과거에 문정부에서 했던 거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문정부에서 발표했던 한 210만 호 주택 공급에 신규로 한 40만 호를 더 얹어서 250만 호 정도로 공급하고 좀 더 여력이 된다면 거기에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로 이제 추가 공급을 하겠다라는 시그널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50만 호 플러스 알파를 공급할 능력을 갖춘다,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 이런 얘기죠. 공급이라는 게 보통은 이제 분양을 얘기하는데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게 아니라 250만 원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든다. 우선 분야별로 나와 있는데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서 우리 권대중 교수님 보시기에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뭐가 좀 확연히 달라질 것 같아요? 우선은 그 3기 신도시가 문정부에서 출발했잖아요. 이번 정부에서는 아마도 그건 정말 인허가까지 갈 것 같아요. 3기 시작이기 신도시는? 때문에 토지 보상이 끝나면 인허가까지 갈 수 있고 그게 이제 31만 가구 정도는 지금 현재 지정이 됐고요. 광명시흥지구가 이게 8만 가구인데 아직 지구 지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광명, 네.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문정부가 그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도심지에서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건축 시장은 규제됐거든요.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 아마 규제 완화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아요. 재건축 규제 완화는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거 재건축 사업 자체가 공용사업자 방식이 아니고 민간사업자 방식이기 때문에
이 조합들이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주택 공급을 늘리지 않겠나. 이거 뭐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역세권 개발이나 또는 복합 개발 같은 경우는 지구 지정뿐이 아니라 이제 용적률을 올려주는 발표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민간 사업자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용적률 올려는 네. 쪽으로. 네. 민간 사업자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 역시 그 시장에 맡겨서 탄력적으로 공급하게 하지 않겠나. 근데 이제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서 처음에 이제 회의할 때 내용이 바로 이제 그 주택 공급을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저희가 회의를 했었어요. 예.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원 장관께서는 적어도 250만 호가 동시에 공급된 문제가 있지요. 지금 현재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탄력적으로 공급하되 목표치는 단기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를 나눠서 적어도 인허가까지 또는 택지를 준비하는 단계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환경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면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는 준비, 택지를 확보하거나 인허가까지 간다는 게 정부의 목표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미 택지가 확보됐거나 또는 사업 추진되는 데는 입주 물량으로 돌아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문재인 윤석열 정부가 주택 공급의 입주 물량을 전혀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추진되는 것들은 규제 완화를 통해서 뭐 당장 금년 말이나 내년 봄에도 분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되 정부가 추진하는 것들은 오히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탄력적 적용을 하겠다는 게 방향성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250만 원 플러스 알파 공급 능력 확보하자. 좀 세부적으로 보면 뭐 공공택지, 재개발, 재건축, 역세권, 복합개발 분야별로 물량이 좀 어느 정도 예정이 지금 돼 있는 거죠? 어떻게 지금 예상이 돼 네,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본다면 전국에 이제 250만 호 플러스 알파인데 이제 특히 이제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한 142만 호 정도,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서 한 47만 호, 그다음에 이제 도심 역세권 복합개발해서 한 20만 호 정도, 그다음에 이제 국공유지 차량기지라든지 이제 이런 공유지를 활용해 갖고서 한 18만 호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이 잡혀 있고 아마 숫자에 조금씩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대체적인 어떤 공급 물량에 대한 어떤 시그널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공공택지의 이제 물량들이 이제 아마 주택을 공급하는데 상당수 이제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이 공공택지를 이제 활용해서 이제 하겠다는 게 청년 원가주택, 뭐 역세권 찻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청년 원가주택 이런 것들을 이제 할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 청년 원가주택을 말씀하셔서 윤석열 정부의 상당히 그 대선 공약 때도 이걸 굉장히 역점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찻집. 네. 여기는 어떻게 공급이 될? 일단은 그 토지 임대부 주택처럼 토지는 국공유지에다가 건물만 짓는 거기 때문에 원가 분양이 가능해요. 민간 택지에다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의 택지도 LH가 갖고 있는 땅을 분양하지 않고 그 땅에다가 이제 건축비를 포함해서 지어서 건축비 원가를 분양하는 거죠. 그리고 토지는 임대료를 내는 겁니다. 예. 토지 임대부니까. 그렇게 해서 저렴한 주택으로 청년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뭐 과거에 어느 정부든지 항상 그 청년층을 향한 주택은 항상 공급이 됩니다. 뭐 행복주택, 뭐 보금자리, 뭐 시세보다 싸다 비싸다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경제 상황에 맞춰갖고 좀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흐지부지 된다는 거죠. 역대 정부에서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주택들이 아무래도 60제곱미터 미만으로 짓다 보니까 각종 인프라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떨어져서 신혼부부가 우리가 타겟층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외면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이제 정부 정책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수요자들이 이 정도면은 내가 애기 하나까지는 이렇게 나와서 살 때까지는 충분히 주거 공간으로서 쾌적하고 어떤 이런 부분이 있겠다라는 어떤 느낌을 받을 정도로 조금 이제 완성도를 좀 높이고 삶의 질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주거 환경의 질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 주택도 원룸이 아닌 예. 투룸이나 쓰리룸처럼 방을 한 칸, 두 칸 있는 걸로 이렇게 공급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는데요. 예. 이전 정부는 청년 주택이 거의 원룸이었어요. 5평, 6평, 7평.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임시거처밖에 안 되는 겁니다. 혹시나 결혼을 하더라도 살 수가 없어서
이번에 그 청년 주택 같은 경우는 그보다 규모를 좀 키워서 60제곱미터까지 18평이면은 전용 면적 그 60제곱미터는요 굉장히 큰 거예요. 부부가 결혼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래서 정도 되는 그런 거죠. 주택까지 늘려서 이제 공급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젊은이들은 이 주택이 조금 나오기를 좀 고대하고 있겠네요. 기다릴 겁니다. 아마 박근혜 정부가 그 행복주택을 만들었을 때는 거의 그 원룸이었습니다. 5평, 6평, 7평짜리. 행복주택은. 요거보다는 좀 키워서 예. 공급하는 방향으로 아마 공급이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신혼부부나 청년이 산다 하더라도 지금은 대부분이 다 자기 차를 가지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항상 이렇게 짓게 되면은 집에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게 적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자들의 어떤 니즈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좀 보강이 돼서 가준다라면 지금 상당히 주거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뭐 30만 호 공급할 거야, 20만 호 공급할 거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물량이. 실제로 전체 물량이 들어오더라도 그 주택들을 살고자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로 좀 방향을 좀 바꾼다라는 게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주거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에 부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숫자만 채우면 뭐 하겠어요. 주거 환경이 조금 이런 MZ세대 젊은층이 원하는 쪽으로 공급이 돼야 될 텐데 지금 250만 원 플러스 알파 공급의 시점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공급할 수 있는 능력, 인허가까지도 안 가더라도 능력을 갖추자는 건데 네. 여튼 능력을 갖추는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할 경우 지금 집값 안정세에 만약에 그 정도로만 가면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선은 뭐 그 관계 없이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지금 안정화되고 있어요. 공급 대책 관계없이. 이전 정부는 그 주택 공급을 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백방으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의 25개 구의 주택 가격이 거의 100% 이상 2배가 됐거든요.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가만히 있어도 반은 잡히지 않나.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 시장이 안정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자 부담이 늘어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예전에 5억짜리 주택에 2, 3억 대출을 받았다면 그 10억 돼서 이제 4억 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계 부담이 커져서 가처분도 낮아져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아마도 윤석열 정부는 한 15개월에서 18개월 정도는 금리 인상에 따르는 시장 안정화를 꾀하지 않겠나. 문제는 이제 그 뒤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유동성 자금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지만 물가를 못 잡으면서 경제가 침체돼 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장기 침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바라는 것은 이제 경착륙보다 연착륙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탄력적으로 어떻게 잘 조절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뭐 공급 대책 관계없이 금리가 뛰고 있기 때문에 집값은 좀 다동적으로 잡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신데 근데 공급 대책 자체도 최근에 뭐 원자재 값이 오른다, 인건비가 오른다 이게 공사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원활하게 될까요? 일단 그 이제 민간 영역만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린다 그러면 민간 영역에서의 건설사들의 사업 수지가 많이 좀 악화가 되는 상황이 되죠. 결국에 이제 민간에서 어떤 주택을 짓고 이걸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 완화를 통해서 집을 짓거나 아니면 민간이 도심 복합 개발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민간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 수지가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분양을 연기하거나 사업을 이제 지연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이 좋아져서 민간 쪽에서 이제 공급에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이 그 부족한 부분을 받쳐주게 된다 그러면 윤 정부 5년 내에 고르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지금 경기 상황이 상당히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이후에는 이제 상당한 경기 둔화가 있을 거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기 둔화가 오게 되면은 주택 경기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고 주택 경기 이전에 한국 경제가 상당히 침체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침체에 빠졌을 때 이거를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또다시 과거 정부와 반복해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면 상당히 또다시 이제 주택 시장이 이제 왜곡될 수 있는 우려가 크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이 윤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이제 수요 진작을 위해서 그러니까 좀 수요자가 이제 좀 마음이 얼어붙었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를 일정 부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조세와 관련된 부분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해서 수요 진작을 하기
했지만 사실은 수요 진작이 그렇게 크게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다시 이제 공급 계획을 발표해 가지고 이 공급 계획에 맞춰서 이것이 로드맵처럼 움직여지지 않고 이제 계속 이제 삐걱거리게 된다라면 수요와 공급 쪽에서 이제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주택 시장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될까에 이제 본질적인 이제 문제가 좀 나오는데 이 부분이 과연 이제 어떻게 지금 이제 보관을 갖고 있는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공급 대책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제 좀 더 확연하게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발표하려는 계획하고 있는 공급 대책이 원활하게 되려면 그러니까 권 교수님도 이제 규제 완화를 차근차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가장 지금 거론되는 게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제도. 네. 값이 뛰었을 경우에 이익의 일정 부분을 걷는 거. 이거부터 조금 완화해달라. 이건 어떻게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현재는 가구당 3천만 원 이상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최대 50%까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세를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50%. 네. 근데 이걸 좀 대폭 완화해서 1억 원 이상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물리는 쪽으로 아마 하지 않겠나. 뭐 언론 보도가 이미 났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감면해 주는 쪽. 오래 가지고 있으면 특별공제를 감면해 오래 주는 쪽.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러면서 최대 50% 물리는 걸 25%나 30%로 이걸 반토막 내서 줄여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재건축 시장이 살아나겠는가? 그거는 제가 볼 때 조금 반문입니다. 그렇게 해도 살아나기 네, 어렵다. 그 이유가 대부분의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에서 조합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합헌됐는데도 불구하고 물린다는 데 불만이 많아요. 그렇죠. 왜 내 집 재건축 하는데 왜 이익이 더 가져가느냐, 네, 빼가느냐 그래서 불만이 많던데. 경기가 아무래도 주택 경기가 침체되거나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면 박근혜 정부가 2015년도에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킬 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2015년부터 17년까지 연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 놓다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경기가 만약에 어려워진다면 좀 더 이렇게 부과하지 않고 연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근데 있다. 일단은 이게 여야 합의가 돼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완화한다고 해도 야당이 손뼉을 쳐주지 않으면 안 되네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개발이익 환수라는 법률이 1998년도, 88년도, 89년도에 노태우 정부 당시에 만들었다가 이게 이제 합헌이 되지 않고 이게 헌법 불합치 내지는 이게 내용으로 2004년도에 없어졌죠 아마? 2004년도에 없어졌는데 2006년도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 다시 살아났어요.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그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법을 고치는 문제는 여야 합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가 점점 어려워지면 야당도 다수당이지만 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제 완화하는 거는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니까 용산구 이촌동의 한강 맨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이 가구당 7억 이상 지금 부과가 됐다면서요? 네.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근데 살아있는 중요한 건 징수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매개로 사실은 이제 가는 법은 것도 만들어 놨는데 네. 국회에서 정부하고 지자체가 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사실 위법적 사항이죠. 당연히 책임자는 문책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돌리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부과가 안 되고 부과는 됐지만 몇 개 단지가 징수가 돼야 되는데 징수는 계속 눈치를 보면서 이제 연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제도 개선이라는 거는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애초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지만 2019년 12월 27일에 이중과세가 아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있었기 때문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가 좀 개정을 해야 될까가 이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되는 이제 사항이죠. 이것이 무슨 징벌적 과세가 돼서도 안 되고 이것이 어떤 수혜를 베풀어주는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건축의 본질을 놓고 본다라면 어쨌든 한 1000가구 되는 이 재건축을 해서 한 1500가구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교통도 유발되고 교육 인적 자원도 들어가고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많은 부분들을 한 단지를 위해서 공공재인 국민의 세금을 끝없이 쏟아부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 재건축 초과이익 이 환수제를 통해서 일정 기금이 들어오게 되면 국가가 50%, 그다음에 광역지자체가 30%, 그다음에 해당 지자체가 20%를 도시 환경 개발이나 정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기금을 쓰는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끔 하되
이제 이 재건축 조합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여주자라는 취지로 여당은 야당을 설득해야 되고 야당은 이제 거기에 총론적으로 동의를 해서 좀 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끔 이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앞서간다라는 거죠. 언론이 앞서가는 건지 아니면 몇몇 사람들의 생각이 앞서가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폐지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 제도 자체가 본질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왜곡돼서 전달되는 게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이 제도 때문에 재건축이 활성화 잘 안 된다.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대폭 완화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이슈가 되는 것 중에서 내용이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요. 이미 그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과정에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기부 체납을 받아요. 이미 도로를 밀다든지 기반시설을 이 낡은 걸 받아서 새 거를 또 내야 되는 그 단지 내가 만약에 그 단지 도로가 국공유지라면 그걸 매수했다가 다시 기반시설을 해서 국가에 반납을 해야 돼요. 또 세대가 늘어나는 것만큼 도로를 물려서 늘려준다든지 이건 이미 하고 있는데 이건 강제로 그냥 기부 체납을 받아요. 강제로 이미 부담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준공 시점까지 지가상승분과 원가를 들어간 비용을 뺀 나머지 부분에서 물리는데 사실은 그 이번에 이제 조합을 기준으로 해서 조합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물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좀 뒤로 네. 하는 겁니까? 뒤로? 근데 사실 조합보다도 제 개인적인 것은 사업인가나 사업 승인을 받은 날짜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토지 보상을 할 때는 사업 인정 고시일 기준으로 토지 보상이 나갑니다. 이게 추진을 구성을 해놓고도 안 할 수 있고요. 조합 인가를 받고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업 인가를 받으면 거의 하거든요. 그럼 사업 인가 시점부터 준공 시점까지로 기간을 좀 줄여주면 기간을 줄여주면 그럼 부담금을 줄지요. 완화시킬 수 네, 있다. 그러면 뭐 이거 뭐랄까 이 세금이 뭐 이중과세라든지 또는 뭐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라든지 이런 얘기가 좀 줄어들 수 있죠. 그러니까 권 교수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데요. 추진위부터 하게 되니까 이 추진위부터 이 재건축 사업을 해서 진짜 이게 준공까지 되려면 길게는 엄청 20년 걸릴 어마어마하게 수도 걸리잖아요. 있고 15년 걸릴 수 있으니까 시세 차익이 너무 크잖아요. 그 사이에 여러 사람들의 손바뀜이 있었을 거고 근데 이제 마지막 소유자가 이제 그거를 부과한다라는 어떤 불합리한 점은 분명히 이제 개선이 돼야 되고 이제 이번에 제도 개선을 한다라고 얘기한다라면 그런 것들 불합리한 측면을 좀 합리적으로 바꾸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다라면 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럼 요번에 정부 발표에 그 재건축 부담금을 매기는 기간 조정도 반영이 될까요? 혁신위원회 밑에 그 주택 공급 TF팀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신규 주택 단지를 공급하는데 또 이 재고주택 정비 사업을 공급하는데 재고주택 이 세 분야가 있는데 아마 논의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논의는 했는데 제가 뭐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예, 반영이 될지 좀 안 될지. 조정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일단 기준 3천만 원에서 얼마로 올릴지 부담금 비율과 기간 그거 말고 이제 재건축에서 이제 안전진단의 그 비율이 안전진단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네. 지금 규제 아닙니까? 가장 네. 큰 규제죠. 이것도 규제 완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이거? 지금 현재 그 문재인 정부에서 구조안전진단의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50점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이 어려워진 거죠. 이게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20%로 내려왔었어요.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20%까지는 안 내려가더라도 30%까지는 좀 내려가지 않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물리적인 노후와 또 기능적인 노후와 또 주변이 슬럼화되는 경제적인 노후와 이게 주거 환경성이거든요. 이거를 고루 안배해서 이 배분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번에 아마 그렇게 배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지금 안전진단 관련 규제 완화도 지금 구조 안전성 비중을 지금 절반 50%인데 한 지금 30%, 현재는 50%입니다. 30% 정도로 낮출 그럴 가능성.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부분은 어떻게 그게 30% 낮아지면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주거환경 비중, 예. 그러니까 주거환경 비중이 지금 15% 정도 적용이 되는 거를 30%로 올리고. 주거 환경 비중. 예, 그다음에 이제 건설 마감이라든지 이제 설비 노후도를 현행 25에서 이제 30%로 해서 구조 안정성에 대한 비중이 줄어든 거를 그 부분을 이제 주거 환경이라든지 건설 마감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반영을 해서 이제 안전 진단을 조금 이제 완화시키겠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안전 진단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 재건축은 요원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 안전 진단 이후에도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걸 우리는 주변에서 뭐 둔촌 주광이라든지 아니면 잠실 5단지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재건축의 시작을 조금 쉽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입 장벽부터 높아져서 예. 주거 환경이 악화돼도 그냥 살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 주거 생겨요. 환경 관련 말씀하시니까 그 주차장이 부족한데 네.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부족한 주차장. 그런 게 좀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거 그렇죠. 환경 사실은 비중을 지금 높이면. 편법으로 이 재건축을 해서 단지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부담금을 물리고 안전진단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리모델링으로 가는 거예요. 리모델링으로 갈 때는 단지의 그 배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 파는 것도 어렵고 근데 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 이 재건축을 좀 쉽게 할 수 있게 만든다면 단지 환경까지도 바꿀 수 있는데 이게 참 사실 문제였어요. 네. 자, 안전진단 관련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 규제 완화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부동산 대책 공급 대책에서 일기 신도시 관련된 정책의 뭐 윤곽이 아무래도 담길 거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건 어떤 방향성을 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용적률에 대한 완화. 그래서 뭐 기존에 한 250조 일기 신도시 기준으로 놓고 본다 그랬을 때 그거를 500%를 올리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순중 부분을 한 10만 호 이상을 잡아서 이제 일기 신도시를 재건축을 하는데 이제 풀어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법 타이틀이 과연 어떻게 당길지가 조금 저는 이제 우려스럽거든요. 법이요? 만약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면 저 일기 신도시에만 국한되는 부분이라면 다른 지역들하고 되게 차별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대선 거죠. 공약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러면 저기 종로라든지 이제 이렇게 서울에서도 40년, 50년 된 노후된 이 지역들은 그럼 어떻게 다 법을 만들어서 할 거냐라는 어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일기 신도시를 그렇게 이제 재건축을 하기에 조금 용이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용적률을 고도화해서 고밀 복합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이제 만든다라면 이 일기 신도시에 담기는 어떤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게끔 이제 뭐 조금 완화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야 될까요? 이제 그렇게 이제 법이 또 만들어져야 되고 자 이렇게 용적률이 늘어나서 늘어나는 세대 가구 수 증가에 따르는 교통 문제라든지 각종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일기 신도시는 되게 급조돼서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건들이 생활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지역을 빼놓고서는 되게 열악하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도 이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제 할 것이며 또다시 인구가 되게 감소되고 지방이 소멸된다라는 우려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수도권으로 더 집중시키는 어떤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의 수도권만 살아야 되냐? 라는 어떠한 이런 이제 본질적인 문제에 부닥치기 때문에 이번에 어차피 그거를 만들어서 도심 고밀 복합 개발 쪽으로 만약에 도시를 개발한다라는 플랜을 잡으려고 한다라면 지금 그 부분들까지도 다 가만히 담긴 법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과연 국회에서 이게 엄청난 저는 논란이 있을 거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정부는 지금 구상이 어떤 겁니까? 뭐 무슨 용역을 마스터 플랜을 지금 짜고 있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드는 거리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 그러나 이제 대선 공약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그 기존 도시 예를 든다면 분당이 지금 9만 7천 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용적률이 그 지금 이제 184%인데 이걸 300%로 그 국토용관리법상 법정 용적률을 다 채울 경우에 약 한 6만 1,600가구 정도가 늘어나요. 추가로. 네, 물론 85제곱미터 기준입니다. 이게 60제곱미터 섞으면 한 9만 가구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도시기반시설이 현재는 9만 7천 가구 정도가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늘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 언론 보도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500%까지 용적을 올려주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평균 용적률 500%가 아니고요. 높은 데는 500%, 안 되는 데는 300%, 어디는 350% 이렇게 차등적으로 적용을 할 겁니다. 평균적이 아니고 네, 가장 이미 높은 곳에. 용적률이 270%, 80% 되는 데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04년도 이전에 지은 아파트는 이 용적률 300%를 기준으로 1억을 내줬습니다. 그 예가 바로 노원구,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이 전부 300%를 기준으로 250%, 60%입니다. 근데 일기 신도시가 그 이전에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당이나 일산만 200% 이하지 나머지 200%, 205%가 돼요. 그래서 이 평균 용적률이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어느 지역은 300%가 넘는 데도 있습니다. 허용 용적률이. 그래서 평균적으로 500%를 올려주는 게 아니고 지역에 따라 최대 500%까지는 올려줄 수 있지만 어디는 300%, 350%가 될 수가 있어서
5개 신도시인 1기 신도시를 통틀어서 한 10만 가구 정도 추가로 공급을 늘리겠다. 하겠다. 네. 그런 분당이요. 계획인데, 예. 만약에 500%를 그냥 늘리면 그 9만 7천 가구가 16만 6천 가구가 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네, 그럼 뭐 기반 시설 자체도 좀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쉽지 네. 않을 것 같네요. 짧게 두 분에게 이제 발표가 마침 미루어졌으니까 조금 조정하거나 좀 뭐가 좀 더 추가로 담겨야 되거나 조금 좀 제안을 할 게 있다면 뭐 한두 가지 좀 부탁할까요? 뭐가 있었으면 좋을까요? 이제 계획에 어떤 숫자에 몰입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타임 시그널을 분명하게 좀 줘서 어떤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좀 당겼으면 좋겠습니다. 숫자에만 너무 연연하지 마라. 우리 권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경기가 어렵고 이 시장이 어려울수록 규제를 완화하면 그게 바로 공급 혁신입니다. 민간 주택이 공급할 수 있고 정부는 이럴수록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꾀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대주택 공급을 더 그건 늘려라. 지속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네. 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는 미뤄졌지만 주요 내용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